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타국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아들이 고생은 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장소를 다녀와 현재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온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합니다. 역시 아이들은 교실에서 받는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이런 곳에서 받는 경험과 교육적인 차원의 영향에 있어서는 몇 배 강도가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실제 경험의 값진 결과에 감사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시 정상 생활에 돌아와 당장 닥치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얻은 값진 교육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메디컬 AI, 부동산 개발업계의 횡포, 노보 노르디스크, 재정관리 능력, 그리고 골프 티타임입니다. 현재 의사들 사이에 가장 뜨겁게 대화가 오르내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올랜도에서 의료진과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많은 기대를 불러넣었는데요. 바로 환자 기록,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한층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은 회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멤버가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 환자를 볼 때 매번 기록하는 것을 대신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인공지능 AI 기술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임상적인 노트나 서머리가 기록되는 것이죠. 이 중에 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uance Communication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lbridge, 또 Suki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의사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자 차트를 쓰거나 다양한 서류 정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면서 이렇게 남은 시간으로 진정 환자와 의미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리지 CEO도 본인도 의사지만 환자를 보고 난 후에 차트에 노트를 적어야 하고 다양한 것들을 오더해야 하고 또 환자에 대한 정리를 얼마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런 차원의 현대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앉아있는 내 환자, 가장 중요한 내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자연스럽게 환자와 대화를 해나가면 다 끝나고 나서 마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돌아서 스크린을 보면 모두 노트가 말끔히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의료 시스템 하에 모든 임상의사들에게 이런 서류 작성 등 이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 임무가 가장 큰 문제이고 걸림돌입니다. 지난 2월에 나온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의사들 중 90%가 이런 정규적인 서류 임무는 완전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이 산더미 같은 페이퍼워크에 스텝진 부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부분 의사들은 AI로 인해서 앞으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보다도 오히려 서류 절차, 차트를 적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면서 의사 중에 60%는 이런저런 이유로 의사라는 직업을 아예 떠나버리려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서류 연관 임무로 인해서 보통 일을 마친 후에도 그 이후에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추가로 일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소위 파자마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환자들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지만 의사들 중 83%는 AI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모든 서류 절차가 아주 부드럽고 순조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진단의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환자 기록들에 자주 나타나는 실수나
잘못된 패턴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 중 3분의 2는 앞으로 AI로 인해서 의사가 매일 일하는데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의 모든 서류 절차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관료적인 절차이고 의사들의 진단을 내리는 데나 환자를 돌보는 차원에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의료계에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분야, 서류 정리에 제일 먼저 고려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임상적인 이 다큐멘테이션 해결책에 이런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앙스를 내놓았는데요. 이 안에 임상적인 애플리케이션 도구인 Dragon Ambient Experience, 줄여서 DAX라고 그러고요. DAX Express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들어서 완성된 해결책 DAX Copilot이 나온 것인데 현재 이것은 200개가 넘는 단체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누안스 회사를 160억 달러 인수했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부스였습니다. 회사 측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요. 의사가 매번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최소한 몇 분씩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의사들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 병원 매니저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서 본인의 삶을 한층 더 잘 매니지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의사는 30년 개업하고 이제 지쳐서 은퇴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DAX Copilot을 사용하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 일을 진정 인조이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형 사이즈의 이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헬스케어는 회사 전체에 DAX Copilot을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또 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분야 수석인 게리 프리츠는 그동안 이 기술을 테스팅해왔는데 시스템 안의 의사들 중 96%가 너무나 사용도 쉽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이 중에 테스팅에 직접 가담한 Chief Medical Information Officer인 Dr. Christopher Sharp 박사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간편하고 자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도나 정확도가 놀랍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회사 에이브리지는 이 회사 CEO는 현재 의료계에서 Ambient Clinical Documentation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을 하면서요. 지난 10월 달에도 추가로 3천만 달러 투자 펀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것도 이것을 사용할 때 하루에 의사가 3시간 정도 절약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서류 임무의 92%를 대신해 준다고 하고요. 현재 55개 전문 분야에 적용되고 14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회사인 수키의 CEO는 현재 Ambient Clinical Documentation 시장은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6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첫 5년 동안은 잠잠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수키의 웹사이트를 보면요. 이 기술로 인해서 의사 시간을 평균 72% 절약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도 현재 또 다른 투자 펀딩을 앞두고 있는데 관심도는 엄청나게 뜨겁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은 더 큰 스케일로 발달시키고 추가적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추구하면서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간호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금 여부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스페니시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로 메이저 언어들이 차례로 나올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의료계에 도입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플로리다 주에서 있는 일입니다. 바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그들의 엄청난 파워를 동원해서 정말 스케일 차원의 상대도 되지 못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례들 얘긴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면에 아무 힘도 없죠. 플로리다주 남부에 가면 코럴 게이블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거대하고 초호화 부동산 개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가운데 아주 이상한 모습의 조그만 집이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스퀘어풋이 넘는 면적의 대형 컴플렉스인데요. 그 한가운데 조그만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모두 둘로 포위되어 있는 모습인데 14층 호텔에 오피스 건물들 그리고 커다란 파킹 거라지로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이 집은 바로 올란도 카포시라는 남성의 집입니다. 이 지역 집들이 다 그랬듯이 지중해식 스타일이고요. 1층짜리 건물에 2베드룸 스토커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타일로 만든 지붕도 특이하다고 하는데 이 근방에는 이런 집들이 다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한 채 집입니다. 올랜도시는 말합니다.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고층 건물들로 돌아가면서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 내내 그 집은 그늘에 가려져 있고요. 집 안에 있는 몇몇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뒷마당에 있는 망고 트리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집을 들어가서 방문하려 하면 방향을 잘 잡고 가야만 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소매 매장을 따라 일방 통행 도로를 빠져나가서요. 그 뒤로 길 이름도 없는 뒤편 앨리를 지나가서 그렇게 해야만 겨우 올란도시 뒷마당이 나타납니다. 이러는 과정에 나타나는 엄청난 양의 건물 잔에 부스러기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차례 시정부에 치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도달한 올란도시 집안에서 앞마당을 이렇게 내다보면 바로 앞에 거대한 로우스 호텔 정문이 있고요. 그 앞에는 여러 대 승용차와 대형 관광버스가 시동을 건 채 매염을 뿜으면서 주차돼서 대기 상태입니다. 집 앞에는 여러 개 대형 팜트리가 심어져 있는데 이 팜트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호텔 게스트들 눈에 올란도시 집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호텔 측의 노력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 달 올란도시는 코럴 게이블 시정부로부터 이 코드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합치면 벌금 총액이 무려 3만 달러를 넘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시정부와 이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시정부는 자세를 바꾸어 이 빈스 라고 시장은 더 이상 티켓의 문제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실은 사실 수많은 주민들이 이런 것에 반감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숫자의 이메일과 전화가 빗발친 결과였습니다. 올해 68살인 올랜도시는 전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닝법에 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시정부와 개발업자들과 상대로 치열한 투쟁을 경험해온 사람이죠. 올란도시는 티네이저 시절 부모님과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고 1989년 바로 이 집을 코럴 게이블스에 있는 집을 샀던 것이죠. 그러다 2004년 당시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붐이 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웃의 집을 하나씩 사들어가면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당시 불행히도 올랜도시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고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정신없을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아버지를 옮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플로리다주 부동산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개발업자들은 모두 파산해버렸죠. 그리고 주위의 이후의 많은 집들은 무너뜨리고 특별한 움직임 없이 10여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결국 또 다른 개발업체 아가베 홀딩스가 나타나면서 땅을 매입하고 그 이전보다 몇 배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13년 하루아침 개발업체 한 멤버가 집 앞에 나타나서요. 집을 팔라는 서류에 사인을 받으러 나타난 것입니다. 서류 첫 몇 페이지를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거의 강제로 팔게 해놓고 마치 그들이 본인에게 득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개발업체 멤버 발 앞에 서류를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또 다른 멤버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집을 맞바꾸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집과 맞바꾸고 거기에 자동차 한 대와 현금 50만 달러를 올려서 주는 아주 달콤한 조건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올랜도 씨는 결코 답도 하지 않았고 개발업체에 절대 믿지 않는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악몽은 시작된 것이죠. 건설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크레인이 매일같이 본인의 집 위를 움직여 다니고 이 집 앞 길은 거의 2년 동안 막혀버린 것입니다. 시정부의 불평을 여러 번 접수했지만 그 이유는 빌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 Fire Code Violation을 외쳤고 길에서 집에 들어가는 액세스를 막는 Violation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정부에서 나온 엔지니어는 단 한마디 현재 상태는 안전하다고 선언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올랜도시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쓰러지고 응급 전화를 했는데 응급 요원들이 어머니를 210피트 거리를 직접 안고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소방차가 집 가까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시정부 차원의 Fire Code Violation 문제를 두고 이것 이상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이 모두 개발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는 노력으로 눈감아 보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 근방에 있는 재활센터로 옮겼지만 결국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올랜도시는 지난 수년 동안 개발업체와 시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투쟁을 해왔는데 그중에 가장 슬픈 것이 어머니에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웃지 못할 상황엔 거대한 호텔과 이 한 개인 집이 공존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요새 당뇨병 치료약 또 체중 줄이는 약으로 전 세계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젬픽과 위고비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들을 만들어내는 덴마크의 자이언트 제약회사 이름 노보 노르디스크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앞에 2개의 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몇 개 손꼽히는 회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오젬픽과 위고비의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회사의 성공도 역사는 100년을 넘어갑니다. 이 역사는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당시 인슐린 발견과 연관이 있습니다. 1922년 당시 노벨 수상자인 생리학자 어거스트 크록 씨는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시 얼마 전 인슐린을 발견한 저명한 캐나다 과학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이들은 프레드릭 그랜트 벤팅, 찰스 베스트, 존 제임스 리처드 맥클라우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슐린을 덴마크에서 생산해내는 권한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해 1923년 의사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인, 그리고 본인, 또 과학자인 한스 크리스천 헤거돈 씨가 셋이 합쳐서 약사인 어거스트 콩스테치와 함께 제약회사 노르디스크 인슐리보라토리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인슐린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데 들어갔죠.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호기심과 또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 비즈니스 차원의 열정이 합쳐지면서 생긴 역사인데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캐나다로 가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20년 당시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 시절 생리학과 의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어거스트 크록 씨는 강의 스케줄을 잡혀가지고 미국의 동부 지역을 돌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인의 설득으로 캐나다 토론토를 잠시 들려서 이 스케줄의 변화를 결정했죠. 그리고 캐나다 과학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코펜하겐에 돌아와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허락을 받고 귀국했는데요. 이 결정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과학의 긴 여정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덴마크 비즈니스 세상에 혁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924년 과학자 한스 크리스천 해거더는 그가 가장 신뢰하던 최고 약사 돌발드 피터슨을 해고하고 이렇게 해고해서 나간 몇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이것이 바로 경쟁 회사인 노보 테라퓨티스크 라보라토리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붕괴돼서 나가기 바로 직전 이 당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크로고 씨가 나가는 피터슨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묻자 피터슨 씨는 우리는 인슐린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크로고 씨가 절대 자체 매니지할 능력이 없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자 피터슨 씨는 우리가 보여주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사위는 던져지면서 이어진 경쟁은 거의 60년간 지속됩니다.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이미지와 회사 내 컬처가 다른데요. 그렇지만 이 두 회사는 똑같은 목표로 경쟁을 이어온 것입니다. 놀디스크의 크록 씨는 이 크록 씨와 콩스테드 약사 그룹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고 인텔리 그룹과 밀접한 관계로 똘똘 뭉치고 과학계의 정석을 추구하는 방향인 반면에 피터슨 형제로 이루어진 새 회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도저히 사회적으로나 성취면에서 네트워크 차원의 경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피터슨 형제가 이끄는 노보 회사는 당뇨병 자체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경쟁과 같은 레벨의 과학적인 배경이 없었고요. 놀디스트 같은 차원의 약 제조에서 판매하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업가적인 정신과 순발력, 창조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해 나가고 지구력과 피땀 나는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보 파운데이션은 거의 30여 년이 지난 1951년 설립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두 회사는 1989년 머지가 일어나면서 오늘의 노보 놀디스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부터 전 세계 인슐린 생산 회사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두 회사가 오늘날 하나가 되기 전까지 각각 따로 당뇨병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요. 각각 병원을 세우기도 했고 다양한 재단을 설립하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약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것입니다. 1985년 노보 회사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노보펜이라는 인슐린 펜을 개발해 내놓으면서 환자로 하여금 한층 더 편리하고 손쉽게 그리고 한층 더 정확한 도스 인슐린을 본인이 직접 놓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 1996년 노보 놀디스크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 생명을 살려주는 혁신적인 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보 7이 개발되어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혈유병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약 오젬픽은 2017년 미국 FDA로부터 타입 2 당뇨병 치료약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글루카곤-like peptide receptor GLP-1 주사약으로 혈당 수치 레벨을 조절하게 해주고요. 체중 감소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더 널리 알려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21년 같은 GLP-1 약인 위고비는 체중 감소의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죠.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세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같이 나가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거대 기업 이름들을 다 제치고 그 위를 올라섰는데 약 판매 실적이 너무 좋아서 2023년 덴마크 국가의 GDP를 1.8%나 증가시켰습니다. 올해 2024년 들어서 입으로 주사가 아니고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 아미크레틴이 나온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 약을 먹고 나면 12주 동안 체중의 13%가 줄게 해준다는 결과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주식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2번째 가치 있는 이 회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덴마크를 말할 때 노보 노르디스크를 빼고 말할 수 없듯이 이제 위치가 굳건해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노보 노르디스크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 화려한 약 개발을 해왔는데 갈라져 경쟁이 되었던 두 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역사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공립 하이스쿨에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하는 조건으로 졸업하는 리퀘어먼트가 된다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자산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 재정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내고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현명한 크레딧 카드 사용법, 미래를 위한 저축, 또 사기를 피하는 적절한 방법 등을 일깨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든 하이스쿨 학생들을 졸업하는 데 조건처럼 의무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소한 한 학기 동안 과정으로 재정적 Financial Literacy 클래스를 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가오는 11월 투표에 이것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재정관리 능력을 주장하고 앞장서는 실리콘밸리 비즈니스맨인 팀 란제타 씨는 이번 가을에 투표에 붙여줄 수 있게 페티션 사인을 받는데 본인 자비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11월 투표에 캘리포니아 퍼스널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주정부 등록되기를 위해서는 90만 개 페티션 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40몇만 사인이 되고 앞으로 54만 개 정도 사인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란제타 씨는 현재 사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졸업하면서 재정관리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현재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란제타 씨는 비영리 단체인 Next Gen Personal Finance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료로 이 분야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트레이닝도 시켜주는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6천 명이 넘는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크라멘토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케빈 맥카티 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맥카티 의원은 재정관리 능력, Financial Literacy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개인 재정에 대한 지식 없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업에 뛰어든다면서 우려합니다. 이런 차원의 하이스쿨 당시 파이낸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서 이것은 평생 큰 베네핏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상정될 프로포즈에 의하면
하이스쿨 학생들은 한 학기에 Financial Literacy 클래스가 의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다가오는 2026년에서 27년 학년에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의무화가 되는 것은 2029년에서 2030년 졸업하는 클래스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실제 맥카티 의원이 비슷한 비를 작년에 상정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Financial Literacy가 현재 경제학 Economics 과목의 옵셔널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것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 LA 학군 보드 멤버였던 데이비드 토캅스키입니다. 이것의 의무화의 진짜 이유를 토캅스키는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 재학 시절에 academic flexibility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토캅스키 전 보드 멤버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 과목을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과목 하나를 빼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졸업하는데 economics 클래스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financial literacy를 듣고 싶다면 서머스쿨이나 온라인,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정기적인 8시부터 3시 시간대에 넣어서 이 과목을 듣게 된다면 그 대신 바이올로지나 English, Math, History 과목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 하이스쿨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 requirement, 최소 requirement들이 있죠. 영어 3년, 알제브라 1년을 포함해서 수학 2년, 생물학 물리학을 포함해 과학 2년, 또 사회학 3년, 체육 2년, 또 1년의 다양한 비주얼이나 퍼포밍 아트스, 외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다 지원하려는 학교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과목도 있고요. 또 교육부에 따라서 추가 요구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면에 Financial Literacy가 상당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하이스쿨 교사인 크리스털 리글리 씨가 있는데요. 크리스털 씨는 현재 Economics 클래스와 Financial Literacy 클래스를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과목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가 그녀가 가르치는 AP Economics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Inflation, 실업률, GDP, 경기 침체, 비즈니스 사이클, 연방정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는 Fiscal Policy, 또 연방정부 이사회 FRB 등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15년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털 씨는 약 4년 전부터 본인이 자체 개발해서 Financial Literacy 코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약 90여 명 학생들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녀는 현재 약 800여 명 정도 시니어가 있는데 이런 코스들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학생 중 일부 숫자들은 현재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박식하고요. 일부는 투자에 대해서도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클래스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는데 두렵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또 이 중 일부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려 하는데 이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티네이저들이 어느 누가 부모 말을 듣느냐고 웃습니다. 이런 모멘텀은 점점 커져가는 듯해 보입니다. 현재 주정부 차원의 졸업 이전에 이런 과목을 의무화하는 곳이 지난 몇 년 사이 늘어났는데요. 8개에서 2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7개 주에서 총 40개가 넘는 비일이 상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이스쿨에서 재정관리 능력을 갖추고 졸업한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한층 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아주 좋고 인기 있는 골프장 티타임 잡기 절대 쉽지 않죠. LA 타임즈에 나온 이번 이야기는요, 바로 이곳 LA 한인과 연관된 이야기로 주류 사회 미디어에 오른 내용입니다. LA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로스앤젤레스 뮤니시플 골프 코스 이야기인데요. 사실 수년 동안 티타임 잡기 너무 힘들다는 불평은 늘 들어왔던 것이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토요일 아침 티타임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데이비드 핑크라는 35살의 티칭 프로입니다. 본인을 따르는 2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현재 골프장 티타임에 많게는 $40씩 부킹 피를 매기는 블랙 마켓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움직임까지 만들면서 해시태그 FreeTheT라는 움직임의 이름인데요. LA에서 성장한 이 핑크 씨는 너무나 티타임 잡기 힘들어서 결국 골프장에 있는 이 그리피스 파크를 찾아간 친구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마침 토요일 아침에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 몇 명에게 물어본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티타임을 잡고 지금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결국 이렇게 해서 사실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는데 바로 이 브로커 남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일하게 접촉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크 씨는 거기서 입수한 카톡 영상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입니다. 이 이미지 안에는 발보아의 4썸, 하딩의 1명, 핸슨댐 코스의 3명 등등 코스에 따라서 티타임이 줄줄이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킹 피로 매기는 가격이 피크 타임이 아닐 때는 $30, 피크 타임에는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고 미친 짓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입니다. 누구나 주말이 되면 골프장을 향하고 싶어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온라인에 들어가 티타임을 잡으려면 이미 다 나가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오후 4시 30분이라고 분노합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LA 모든 주민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이 퍼블릭 골프 코스들이 한국인 브로커, 이들이 대부분 티타임을 차지하고 한국인들에게 돈 받고 판다는 것이죠. 원래 골프 코스란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급 컨트리 클럽 스포츠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LA 시티 코스들은 수십만 달러의 값비싼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 여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곳은 일반인들이 즐기는 퍼블릭 공간이다. 이렇게 또 다른 35살의 남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 브로커는 남가주 저녁에 퍼블릭 코스 티타임을 가로채는 셈인데요. 이런 문제는 특히 LA시 안에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피스 파크, 란초 파크, 핸슨댐 코스들 비교적 거리가 멀지 않고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주중 같은 경우에 걸어서는 적게는 $35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티타임을 잡는 방법은 LA 시티 온라인 플랫폼 이 골프나우에서 9일 전에 아침 6시부터 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최고 인기 장소인 그리피스 파크나 란초 파크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초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운 좋게 캔슬될 경우나 몇 시간씩 대기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나가는 경우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핑크의 이런 온라인 비디오가 오르고 나서 LA시의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Parks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대변인은 이것은 절대 옳지 않다면서 시티 차원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정확히 몇 명의 티타임 브로커가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과연 이런 코리안 브로커들이 차지하는 티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런 것이 현재 부족한 티타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그렇지만 최소한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시니어 멤버십을 이용해서 티타임을 확보하고 피를 얹혀서 판다는 것이죠. 57살의 한인 제임스 리 씨는 모든 코리안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나이 드신 코리안들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피트 파크에서 퍼팅 연습을 하던 중 이 리 씨는 본인 셀폰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카카오톡 안에 한글로 골프 티타임이라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여줍니다. 핑크 씨는 이런 현실, LA시 안에서 세금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텐데요. 보통 아침 5시 56분 정도 되면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마우스에 손가락을 쥐고 클릭할 준비가 다 된 상태죠. 그리고 6시가 땡 치고 나면 그 이후로 하루 6시간 정도 분량의 티타임이 모두 몇 초 안에 다 사라집니다. 현재 브로커 상황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요. 100명이 넘는 한인들과 다른 아시안 골퍼, 이 소켈 드림 골프 클럽을 운영하는 조셉 리 씨는 말합니다.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본인도 브로커를 몇 번 이용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폰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2021년 브로커에게 $20 피를 주고 티타임을 잡았고 보통 이것은 4사람이 나누어 부담하니까 한 사람당 $5씩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2배에 올랐다면서 보통 브로커에게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는 한국어로 통했고 여기 연락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보통 누가 소개했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느 코스에서 언제쯤 원한다고 하면 몇 개의 티타임을 제공하고 그리고 벤모를 통해서 돈이 옮겨지면 성사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불법인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각자 $5씩만 내면 쉽게 골프 티타임을 얻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마치 독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골프 코스에 대부분 티타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르렀죠. 리 씨는 이런 현상에 우려된 나머지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유명한 브로커로 테드 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LA 타임스와 짧은 인터뷰를 가졌는데 본인은 5개 장비를 이용해서 동시에 티타임을 확보한다면서 내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AI 같은 봇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주로 나이 드신 시니어들 티타임 얻어준다고 변명했는데요. 진정 이런 브로커들 이렇게 많은 티타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전히 이것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LA시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 코스, 티타임 잡기 너무 힘든데요. 이 가운데 한국 티타임 브로커 이야기가 주류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골퍼들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한국 브로커 현실에 점점 더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사회 미디어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다지 편안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 전체 퍼블릭 골프장에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티타임을 잡아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약간의 우려도 생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동안 아시안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우리 모두를 상당히 괴롭혔다면 이런 일로 또다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고개를 들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이유라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칙 방법을 동원해 이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로 한국인들 모두가 오해받는 일이 없기를 조심스럽게 우려하게 만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